자, 신사고 독서 교과서 우리 두 번째 주제 통합적 읽기 보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한 개 화제라든지 주제라든지 쟁점에 대해서 네, 관점 형식에 쓰인 것을 네,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며 네, 새로운 걸 도출하든지 아니면 의미를 재구성하든지 이런 거예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은 자,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나 주제,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며 새로운 주체를 도출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읽기를 말한다. 즉, 독자가 자신의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화제 또는 주제,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종합적으로 읽고 관련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통합해서 확장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심화된 읽기를 뜻하는데, 요즘에 이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의 트렌드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제 종합적 읽기의 대상은 하나의 화제나 주제,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쓰인 글들. 뭐 시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소설도 될 수도 있고, 또 비문학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해서고, 독서 방법은 그냥 글을 갖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도 읽고 통합적으로도 읽는다. 우리 잠시 후에 이제 박재가의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을 읽을 텐데, 그 시장과 우물을 읽으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걸 비판적으로 읽는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를 갖다가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밑줄 친 거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 첫 번째 뭡니까?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를 폭넓은 넓은 안목으로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둘째는 뭐가 있습니까? 한층 높은 수준으로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째 또 뭐 있어요? 독서 경험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지 않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게.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언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뭐 한 문제 정도 또 선생님이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 절차와 방법도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뭐 합니까?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오케이. 세 번째.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오케이. 네 번째. 관점의 비교와 대조와 평가.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 재구성. 오케이. 자기의 관점. 이 자신이 누굽니까? 바로 독자죠? 독자요. 독자의 관점으로 재구성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것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뭐, 그죠? 네. 두 번째, 다양한 글의 자료, 그죠? 글과 자료의 선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그 다음에 관점의 비교, 대조와 평가.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 통합적 읽기와 관련해가지고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도 한번 말해주십시오. 네. 상호 텍스트성이란 뭐다? 글감이라든지 주제가 유사한 글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비슷한 글 있잖아요. 네. 주제라든지 뭐 네. 관계가 밀접하든지 네. 그런 거 읽는 게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글 읽기 아닐까요? 그럼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가 뭐가 있냐? 이거하고 네. 또 열하일기라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 당시 청나라의 사정이랑 네. 조선의 이 모습이랑 네. 그때 비교해가지고 뭐 해주잖아요. 네. 조선도 상업화 발달해야 한다. 네네.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 야, 지금 말한 학생이 이제 오정태 군인데, 네. 참고로 개그맨은 아닙니다. 박식하지 않습니까? 벌써 열하일기 딱 얘기하고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지금 열하일기는 박지원의 작품이고, 요 시장과 우물은 박재가인데, 예.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서자요. 박지원이 서자인가요? 박지원 아니죠. 아니, 그런 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네, 다른 걸 기대했어요, 선생님은. 네. 박재가는 학문적으로 무슨 파다? 유교요.
실학이요, 실학. 뭐 실학이라고 볼 때 넓게 얘기하면 실학 중에서도 무슨 파다? 상공업, 중상주의자? 중상주의. 뭐 그것도 뭐 맞는 것 같은데. 네. 학문나 학파로 무슨 학파다? 네. 북학파입니다. 북학. 북학파요. 북학이 뭘까요 거기서? 북쪽을 배운다라 뜻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결국은 청나라요. 청나라 학문이에요. 청나라 학문. 알겠습니까? 네. 청나라 학문을 배운다. 북학파. 네.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당연히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열하일기 읽어보셨나요? 예. 아, 다 읽어봤습니까? 축약해서 얻은 거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좀 약간 골라서. 그냥 축약된 일반 단편 아니고 축약된 거. 네네. 그 정도로요. 아니 뭐 우리가 보통 호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 읽으니까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거 말고 좀 읽었다 뭐 이런 예. 거. 있습니까?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번역본을 읽으셨겠죠. 예. 어느 분이 번역하신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김열주 교수님이 하신 걸로 네,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권짜리였나요? 뭐라고요? 그 열알기가 3권짜리였나요? 책이. 단권짜리였는데. 아 단권짜리였습니까? 조금 이거는 네, 발췌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가고 뭐 더 이상 이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내용이 뭐 더 이상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바로 네. 박제가의 시장과 우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글은 당연히 자기의 주장을 담고 있으니까 비문학은 크게 나눠가지고 논설문하고 설명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건 논설문이다 설명문이다? 얘는 논설문이요. 그렇죠, 논설문이죠 당연히. 왜? 필자의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판적, 논리적, 비유적 이런 거 내신용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이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면은 제재, 주제, 그 다음에 특징이 중요한데 주제는 뭐냐면 경제적 측면에서 뭐가 필요하다? 소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혹시 지금 오 박사님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벌써 제목이 시장과 우물이니까 예. 시장에 대해서 이 우물을 가지고 빗대서 설명을 했네요. 예. 네, 이런 방식을 뭐라 그러죠? 무슨 방식을 썼다? 비유요. 비유 중에서도 뭐 우리가 글을 갖다가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지유. 그럼 문학에서 쓰시는 거고요. 네. 글을 전개해 나갈 때 요게 빗대서 뭐 이런 방식으로 A가 B 하듯이 뭐 A 다시 하면은 B 다시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역. 네. 이런 방식 연역이요. 비유에 유자가 들어가는 건데 네. 유추요. 유추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네. 박사님이 좀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미흡하신 부분도 있네요. 네. 어쨌든 박제가는 1750년에서 1805년생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다. 그렇죠? 이덕무, 유득공 등과 함께 북학파를 이뤘고 저서로 북학의 정의고락 이런 등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특징이 여기 볼까요? 특징으로 보게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했다. 우리 보면 허생전에도 보면 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되게 좁다, 뭐 수레가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항상 우리는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갖다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황을 갖다 좀 비교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는데 벌써 제목 자체가 시장과 우물이니까 비유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좋습니다. 자, 서론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연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 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두었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오케이. 큰 길은 따로 반잣집을 다 설치하여 붉게 칠해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지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놓았다. 점포 안에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마치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죠? 네, 비유했네요. 그다음 또 동안문화 윤복사 등지에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기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자, 여기까지는 보면은 결국은
중국은 연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청나라의 수도 얘기하는 건데 베이징을 얘기합니다. 베이징 연경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너 뉴욕 가봤니? 나 뉴욕 가보고 싶은데 이런 것처럼. 근데 조선시대 때 청나라 연경은 정말로 가보고 싶었겠죠. 왜냐면 굉장히 발달한 나라니까. 발달한 나라의 수도는 더구나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청을 비하는 거잖아. 왜냐면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만주인들이 나라 세웠기 때문에 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정신 승리하는 거 있죠. 예. 우리가 쟤네한테 병자호란한테 엄청 깨졌잖아요. 예. 그리고 걔네가 실제로 더 강대국인 걸 압니다. 조선에서도. 다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숙명 배청 정책 이런 것들은 일종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신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명분은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데 벌써 이런 실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청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만 그런 거 있잖아. 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청나라가 선진국인 건 다 알고 있었고 연경은 가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 청나라 수도 연경의 모습 아무래도 되게 번화하고 그다음에 뭐가 발달했다? 상업이 발달했다. 그런 중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글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청나라의 모습 드러났고 네. 대신 조선의 낙후된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드러났고 조선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게. 글이 그려지죠? 예.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역시 박사님하고 수업하니까 편합니다. 네. 자, 본론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박사님. 우리나라 사람들 변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 순상한다 라고 말한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거 있잖아요. 바로 밑에 나오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떤 관념이 있어? 산업공상. 그렇죠. 산업공상. 그래서 맨 위에가 뭐다? 선비. 그 다음에 농민.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 그러잖아요. 항상 그 농악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자는 농자자인데 농자 그러면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죠. 천하지 대본. 천하의 근본이다. 그래서 농업 그 다음에 중시하고 그 장인. 그 다음에 이제 송업자 공. 그 다음에 상인. 상인이 제일 장사치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핫바리. 허생전에서도 허생이 변부자 무시하지 않습니까? 상인들 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네. 유통에만 신경 쓰고 돈 갖고 막 고리대금업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 기독교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 막 그 세리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고리대금업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 게 이제 양쪽으로 동서양 다 관념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무릇 상인은 산업공상 내부류 백성의 하나지만은 그 하나가 나머지 세부류 백성 소통시키므로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부류 백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열로 치면은 각각 지분이 어떻게 돼? 2.5가 되겠죠. 그러면 25% 돼야 되는데 얘가 나머지 세 부류를 소통시키기 때문에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된다? 30%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그 부류보다 더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박제가는 무슨 주의자다? 중상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지금 쌀밥을 먹고 비싼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을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있다는 물건 대우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만큼 유통이요. 유통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옛날의 성왕께서는 보석이나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려고 하셨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그래서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 곳까지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렇게 하고서 전리 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오케이. 중국의 성왕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했다. 그래서 어쨌든 옛날 그 중국의 성왕들은 뭔가 이런 유통 같은 거를 중시해서 그것이 결국 백성들한테 어떤 혜택을 베푸는 그런 결과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뭐예요?
중국 얘기네요. 그쵸? 네.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 수천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럼에도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들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를 못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한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애를 팽개치는데 대체 강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택지와 비단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고 말해버린다. 중국이 사치를 망한다 할 것이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퇴퇴할 것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건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당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정신 승리하지. 중국이 화려하면 야 쟤네는 너무 사치스러워 그러는데, 걔네가 사치해서 망한다면 우리는 검소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통이 잘 돼야 되는데, 유통이 또 잘 되려면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까? 시장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시장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자, 왜 그러한가 볼까요?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 일컫지, 자기가 물건이 없어 쓰지를 못하는 것을 검소하게 일컫지는 않는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게 검소한 거지, 없어서 못 쓰는 게 뭐가 검소한 거냐 이거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다음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후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지를 못한다. 한마디로 뭐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단순히 공간적 개념입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구조적 개념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매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화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기능들이 있잖아, 그죠? 우리 그때는 물건 교환하지 않나요? 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쌀이라든가 비단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 기능을 하긴 했는데,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모든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갖다가 매기고 그거를 교환하고 이러는데 쓰이기에는 좀. 근데 객관성이 일단은 네. 객관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쌀이 흔한 데는 쌀 값이 별로 안 되는데, 그렇죠. 쌀이 부족한 데는 쌀이 네.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다음 현재. 아니군요. 네. 계속 읽어보세요. 네. 이런 우리 풍습이 정말 검소함을 좋아해서 그러겠는가? 단지 재물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나를 갈수록 궁핍해 간다. 네. 들어갑니다. 아주 제대로 된 비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우물론이 나옵니다. 재물은 비교하자면 우물이다.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오케이.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은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이거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우물을 너는 안 써봤을 거 아니야.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우물을 안 써봤는데, 우물은 자꾸 사용을 해야지만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물이 말라버리고 끝나버려. 네, 맞죠. 말라버려. 자꾸 펐어야 물이 계속 나오는 거다.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비를 계속 해줘야 되지, 절약만 하고 안 쓰고 유통 안 되고 이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런 방식을 뭐라고 그래?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물이 말라버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래서 유추요. 이게 유추의 방식입니다. 유추의 방식. 네. 자,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배를 짠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주잡한 그릇을 수집받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가 숭상하지 않기에 음, 나라의 공장이나 도공, 풀무장의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는다는 게 뭐야? 이게 물건 잘못 만들어도 그거 갖고 뭐 이렇게 트집을 안 잡는다는 거야. 예,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 그러지, 그지? 예.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뭘 이뤄낸 거야?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우린 참질 않잖아요. 초고속 성장, 그렇죠. 성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조금만 느려도 우리는 트집 잡아요. 이 정도 돼서 되겠어? 그러면 5G 뭐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물건이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트집 잡고 그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요청이 있어야 자꾸 뭐가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물건이 우리가 말하는 물건이 좀 형편없고 조악하고 그래도 그걸 트집 잡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냥 한다는 거죠. 원래 그래서 그 트집이 많은 곳이 음식 맛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전라도, 전주 이런 데는 하도 음식 맛이 예, 좋은 사람들, 그 미식가들이 많으니까 왜 어렸을 때부터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전주에서 식당을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조금만 음식 맛없으면 그 식당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 전주 같은 미식가들이 많은데 트집 많이 음식 갖고 트집 많이 잡는 데서 10년, 20년 음식점을 했다는 거는 맛이 보증된 거죠. 예, 그렇죠. 서울은 어때요, 근데? 사람들이 서울은 서울은 그만큼 트집은 덜 잡죠. 바쁘잖아. 바쁘다 보니 일단은 그죠. 일단은 끼니는 때우고 보자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은 서울이 맛이 없는 거예요. 예, 막 값은 더 비싼데 맛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잡한 그래서 트집 잡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신분만 제대로 있다면 당연히 과거 시험 준비를 하지 경전을 읽지 뭐하러 기술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따라서 기교를 숭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에는 공장이라든가 도공이라든가 풀무장이 할 일이 사라지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그 다음 나아가 농업 황폐해져 농사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산업 공상 내 부류의 백성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공공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우린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건 자연스러운 추세다. 오케이. 지금 종각에 있는 종로 내거리는 연대에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도 채 안 된다. 어허.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되게 널리 걸쳐 있었다. 또 거기 유통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 미치지 못한다. 오케이.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오케이. 그만큼 청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많이 발달도 안 했고 시장 점포의 거리를 왜 얘기했냐면은 시장 그만큼 점포 수가 적다는 거는 발전을 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고교야구 팀이 한 2,000팀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교야구 팀이 한 70여 개 학교밖에 안 된다 이거죠. 뭐 고교 스포츠 문화라든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고교 스포츠하고 우리 고교 스포츠하고 비교하면 일본 고교 스포츠가 훨씬 더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물론 재미있는 거는 국가대표와 국가대표끼리 붙었을 때는 우리가 또 이길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재밌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저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척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대단한 거지. 우리 또 오 박사님 같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물과 재물의 공통점이 뭐다? 이게 팔수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쓰지 않은 거에 말라버려서 네. 아예 쓰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메시지 뭐예요? 우리는 중국을 본받자는 얘기예요. 예. 결국 중국처럼 우리 시장도 좀 발달시키고 유통도 좀 그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자. 근데 우리가 늘 정신승리만 하고 있었잖아. 저 오랑캐 것들, 저 천한 것들 이러면서 머리는 왜 저렇게 깎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정신승리만 하고 있었지. 그래서 실제로는 또 청나라한테 조공바치고 연호는 청나라 거 쓰고 그러면서도 정신승리만 했다는 거야. 제 옛날에 우리 집 저 사람 옛날에 우리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재벌이 되는데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옛날에 우리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이야. 이걸로 정신승리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렇네요. 실제로도 만주인들이 옛날에는 그렇죠. 무슨 조공을 바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진족 이런 애들은 맨날 조선에 빌붙어서 살던 애들 아니야. 조공 바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가 큰형, 조폭으로 얘기하면 명나라가 큰형님, 예. 우리나라가 넘버 2, 자칭 넘버 2,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쟤는 넘버 3인지 넘버 4인지 넘버 5인지도 모를 만한 애들이지. 예. 근데 어느 날 얘네가 세력을 키우더니 먼저 큰형님을 제껴버렸어. 예. 깜짝 놀랐지 우리가. 아, 이 새끼들이 이제 큰형님을 제꼈네. 그러더니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 너도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작살나게 깨진 거죠. 근데 청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 또 재미있는 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뛰어난 이 황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점차 가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몰락하는데 그 초반기에는 그 뭐 한 몇백 년 동안 엄청나게 3대에 걸쳐 가지고 뭐 강희제라든가 뭐 권룡제, 옹정제 있고 역시 오 박사님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그 황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가 완전히 반석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해서 서태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황제 부위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이 그 정말 우리 조선 왕조 600년 그러는데 그 왕조 600년을 지켜낸 게 대단한 겁니다. 예, 명조, 청조 나뉘었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일본은 전국시대랑 에도로 나뉘었고. 그렇죠. 그거 300년밖에 안 돼요. 300년 안 가다가 스스로 무너졌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강대국들 틈에서 1392년부터 시작해갖고 공식적으로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을 그래도 버틴 거니까 면면이 이어온 거니까 조선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도 큰 게 2번씩이 났잖아요. 네. 뭐 3번이겠지만 네. 아니 4번이지만 정확히 따지면은 무너지. 근데 나라 정부 수반이 신의주로 도망을 쳤잖아요. 네네. 선조가. 네. 그 후로 근데 막 문제 없어 자리 잡았던 게 시스템 잘 져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선 시스템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왕이 도망갔으면은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날 수 그렇죠. 이 역시 오 박사님 탁월해요.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왕 도망간 것만 막 욕하는데 왕이 도망갔는데도 나라가 안 망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시스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역시 오 박사님이 탁월합니다. 이 시스템이 약했다면 다른 사람이 잘 왕하겠다고 일어나면 그렇죠. 왕이 도망갔다는 명분을 내줬으니까요. 왕이 오늘은 시장과 우물 수업을 하면서 역시 그 오 박사님의 탁월한 어떤 그런 견해를 또 이게 듣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